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건강정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비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김모 씨라는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70대 할아버지인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받은 각종 검사비만 무려 85만 원이 나왔습니다. CT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까지. 결과는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일주일 전에 동네 병원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안 돼서 큰 병원을 찾아온 거였어요. 동네 병원 진료비는 고작 2만 원이었거든요. 똑같은 진단인데 85만 원 대 2만 원. 무려 40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환자의 지갑도 치료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임상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환자들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연간 30%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돈이 없어서 아픈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진도 잘 모르는 병원비 절약에 숨겨진 진실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 정책, 최신 연구 데이터, 그리고 실제 병원 시스템의 작동 원리까지 바탕으로 한 검증된 11가지 병원비 절약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릴 테니까요. 전략 1. 병명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진료받기. 말 한마디로 30만 원이 바뀐다.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진료 준비만 제대로 해도 의료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 제 병원에 같은 날 비슷한 나이의 두 여성 환자가 오셨어요. 둘 다 배가 아프다는 증상이었는데 진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환자, 박모 씨는 진료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어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하나하나 물어봐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20분이 걸렸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폭부 초음파까지 했습니다. 총 진료비 1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자, 이모 씨는 달랐어요. 진료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3일 전부터 우측 하복부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특히 기침하거나 걸을 때 심해져요. 열은 없고, 구토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맹장염 수술 받은 적이 있어서 유착성, 장폐색이 의심돼서 왔어요. 이 환자는 진료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증상이 워낙 구체적이라 바로 진단이 가능했거든요. 간단한 폭부 촉진과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이 끝났고 진료비는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증상인데 18만 원 대 4만 5천 원. 무려 4배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환자가 의료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미리 공부하고 온 일반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이에요. 병원에 가기 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죠. 여기서 핵심은 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입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면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 일기를 작성하세요. 언제부터 어떤 부위가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 최소 3일간 기록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아픈지를 적어두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아파요. 밥 먹고 나면 나아져요. 이런 식으로요. 둘째, 복용 중인 약물과 영양제 목록을 준비하세요. 의외로 많은 증상이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서 오거든요. 셋째, 가족력과 과거 병력을 정리하세요. 유전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면 진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실제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병력이 진단의 70%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통증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세요. 많이 아파요가 아니라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아파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다섯째, 인터넷으로 미리 공부해 가세요. 요즘은 질 좋은 의료 정보가 많아요. 대한의학회나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본인 증상과 유사한 질환을 미리 찾아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평균 70% 단축되고 불필요한 검사도 피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진료비를 30에서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1차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라. 대학병원 신화의 충격적인 진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감기에도 대학병원부터 찾는데 이것이야말로 돈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고혈압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약 1만 5천 원, 종합병원 진료비 약 3만 원, 상급 종합병원 진료비 약 5만 원.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상급 종합병원은 선택 진료비, 장기 대기시간 등 숨겨진 비용까지 더해지죠. 제가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응급실에 40대 남성이 감기 기운이 있다며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받은 건 정말 단순한 감기 진료였어요. 그런데 진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무려 12만 원이었어요.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진료비, 각종 검사비가 다 붙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환자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역시 대학병원이 좋네요. 동네 병원보다 훨씬 자세히 봐주네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감기를 동네 병원에서 봤으면 2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6배나 더 낸 건데 더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 신화의 실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감기, 소화불량 같은 간단한 질환에 걸리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집 근처 동네 병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놀라워요. 대학병원 외래 환자의 약 60%가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굳이 비싼 대학병원에 와서 본인도 손해, 의료 시스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의원급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감기, 폭통, 두통 같은 일반적인 증상,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가벼운 외상이나 염좌입니다. 그럼 언제 대학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동네 병원에서 2번에서 3번 치료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둘째, 의사가 직접 상급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권할 때. 셋째,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넷째, 희귀질환이나 복잡한 질환이 의심될 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세요. 종합병원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 수술이나 입원이 예상되는 경우, 의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환, 응급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정말 복잡하고 희귀한 질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관리를 받았어요. 3개월마다 정기검진 가면 대기시간 2시간에 진료시간 5분, 진료비 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 근처 내과의원으로 옮긴 후에는 대기시간 10분, 진료시간 15분, 진료비 3만 원이 됐어요. 오히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서도 비용은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것만으로도 연간 의료비를 6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의원에서 시작해서 필요시 상급 병원으로 의뢰받는 것이 총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의뢰서가 있으면 상급 병원에서도 초진료가 면제되거든요. 최근 정부에서도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이용 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대형 병원 외래 이용 시에는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략 3.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라. 84만 원 MRI 청구서의 충격.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비급여 관리법입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 50대 주부인 최 모 씨가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오셨어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환자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MRI를 찍고 수납할 때 청구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84만 원이었거든요.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의사가 MRI 결과를 보고 한 말이 별다른 이상이 없네요. 단순 근육통인 것 같습니다 였어요. 84만 원짜리 검사로 확인한 게 2만 원짜리 진료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근육통이었던 거죠. 이 환자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리 알았으면 안 찍었을 텐데 라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예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 본 케이스인데 똑같은 허리 MRI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같은 MRI 검사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30만 원, 어떤 병원은 70만 원인 식이죠. 이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받으면 4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꼭 검색해 보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첫째,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검사 중에 비급여 항목이 있나요? 급여 항목으로 대체 가능한 게 있나요? 의외로 많은 검사가 급여와 비급여 옵션이 함께 있거든요. 둘째, 비급여 검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MRI가 꼭 필요한지, CT로 대체 가능한지, 초음파로도 충분한지 물어보는 거죠. 이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약이 가능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어깨 통증으로 MRI를 권유받았는데 비급여로 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초음파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초음파 검사급여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했고 비용은 3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려 57만 원을 절약한 거죠. 셋째, 검사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당장 급하지 않은 검사라면 여러 병원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넷째,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같은 비급여라도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검사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면 본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여러 병원 비교하세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세 군데 병원에서 비용을 미리 알아보세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큰 절약을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갑상선 결절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 간 병원에서는 최신 내시경 수술로 흉터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라며 350만 원을 제시했어요. 전액 비급여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일반 수술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일반 수술로 받았는데 흉터도 거의 안 보이고 결과도 똑같았어요. 320만 원을 절약한 거죠. 전략 4. 정부 공식 앱 건강이음 활용법. 숨겨진 보물창고의 비밀. 네 번째 전략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예요. 지난해 제 병원 간호사 김모 씨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 간호사는 임신 중이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를 받아야 했어요. 처음 간 병원에서는 4D 초음파비로 15만 원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의료진이다 보니 좀 더 꼼꼼히 알아봤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주변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해 본 거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A 산부인과 15만 원, B 산부인과 12만 원, C 산부인과 18만 원, D 산부인과 8만 원, E 산부인과 22만 원. 똑같은 4D 초음파인데 최대 2.7배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가장 저렴한 D 산부인과가 시설도 가장 좋고 의사 실력도 뛰어났다는 점이에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이 간호사는 D 산부인과에서 출산까지 했는데 총 7번의 초음파 검사로 49만 원을 절약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이런 정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의 모른다는 점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 사이트에 가면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이음 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앱에서는 전국 병원의 진료비 정보, 의료진 정보, 심지어 실시간 대기 환자 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첫째,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 나옵니다. MRI, CT,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검사의 병원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둘째, 병원별 의료의 질 평가 결과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이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지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 가능해요. 셋째, 의료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실제 이용한 환자들의 평가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정보를 활용해서 큰 절약을 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60대 남성인 박 모 씨는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처음 간 병원에서는 심장 CT와 관상 동맥 조영술을 권하며 12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같은 지역 다른 병원은 85만 원, 조금 멀지만 대학병원은 95만 원 하지만 의료진 경력이 더 우수. 공공병원은 78만 원.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에서 검사 받아서 42만 원을 절약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정부 공식 정보를 활용하면 같은 치료라도 훨씬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략 5. 원격 진료와 재택 관리를 적극 활용하라. 집에서 받는 진료의 혁신. 다섯 번째 전략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70대 당뇨병 환자인 이 할머니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달 병원에 오셨어요. 집에서 병원까지 1시간 반 거리였거든요. 매번 교통비 왕복 2만 원, 병원비 3만 원, 시간 비용까지 하면 한 달에 6에서 7만 원이 들었어요. 연간 8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서 혈당과 혈압을 재서 앱으로 전송하고 화상통화로 상담받고 처방전은 팩스로 받아서 근처 약국에서 조제받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월 진료비가 1만 5천 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62만 원 절약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당뇨 관리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매일 혈당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공유하니까 훨씬 세밀한 관리가 가능했거든요. 외국 연구 데이터를 보면 원격 진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만성질 환자의 원격 진료 도입 시 입원율 30에서 50% 감소, 응급실 방문 40% 감소, 연간 의료비 평균 35% 절약, 환자 만족도 90%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 진료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현재 활용 가능한 원격 의료 서비스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만성질환 관리 앱. 당뇨, 고혈압 환자용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삼성헬스, LG헬스케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근 이러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절약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절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만성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격 진료를 활용한 그룹의 의료비가 평균 30에서 5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원격 진료가 유용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매번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압, 혈당 수치를 전송해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처방 갱신.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단순히 연장 처방받는 경우라면 원격으로도 충분해요. 경미한 증상 상담, 감기 초기 증상이나 가벼운 피부 트러블 등은 화상 상담으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상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상담 치료는 오히려 원격이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해요. 원격 진료의 장점은 비용 절약뿐만이 아닙니다. 교통비, 시간 비용, 병원 대기시간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지죠. 전략 6. 공공의료기관과 주치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숨겨진 의료 혜택의 진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공공의료시설 활용법입니다.
6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공병원에서 일했을 때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어요. 30대 회사원이었는데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선생님, 저 돈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공공병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수술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인데 대학병원 가시면 12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라고요. 그제서야 그 환자가 놀라면서 공공병원이 더 저렴한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요.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민간병원 대비 평균 20에서 30% 저렴해요. 그런데 시설이나 의료진 수준은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를 50% 확충할 경우 134조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공공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을까요? 편견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50대 주부인 김모 씨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사립대학 병원에서 상담받았는데 수술비가 4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인의 추천으로 시립병원에서도 상담받아봤어요. 똑같은 수술인데 280만 원이었어요. 170만 원이나 차이가 났죠. 더 놀라운 건 시립병원 의사가 해외 유학파의 논문도 더 많이 쓴 실력 있는 의사였다는 점이에요. 결국 시립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결과도 매우 좋았다는 점입니다. 공공병원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진료비가 저렴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치료라도 민간 병원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둘째, 과잉진료 위험이 적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만 시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공공의료 기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립대학교 병원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입니다. 지방의료원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립암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등 특정 질환에 특화된 국립 전문 병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적극 고려해 보세요. 최신 치료법과 임상시험 참여 기회도 많고 비용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박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 수술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대형 사립병원에서 상담받았는데 총 비용이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연계해드렸더니 같은 수술을 1,200만 원에 받을 수 있었어요. 무려 1,300만 원, 52%를 절약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 추구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을 50% 확충할 경우 연간 134조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공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를 보세요. 세계적 수준의 암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립병원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고비용 치료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요. 공공병원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진료는 반드시 지정 공공병원에서 받으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는 공공병원이 오히려 더 체계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만든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거든요. 두 번째,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5만 735건에 1,58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6% 증가한 수치예요. 세 번째, 공공병원 간 연계 진료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받고 필요하면 공공병원으로 연계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진료비가 단계적으로 할인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이모님이 이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비를 70% 절약했어요. 사립안과에서는 양쪽 눈 수술에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국립의료원에서는 120만 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공공병원 예약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적의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7. 약값 절약의 숨겨진 비밀. 7번째는 약값 절약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방받은 약을 그냥 받는데 여기서도 상당한 절약이 가능해요. 먼저 약값 절약부터 설명드릴게요. 제 환자 중 당뇨약을 복용하는 이 할머니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오리지널 약물을 처방받아서 한 달에 12만 원씩 지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꿔드렸더니 같은 효과에 한 달에 3만 원만 들게 되었습니다. 연간 108만 원을 절약한 거죠. 먼저 제네릭 의약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동일 성분 약물로서 오리지널 약품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가격은 30에서 80% 저렴합니다. 제네릭 약물 처방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을 때 제네릭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기꺼이 제네릭으로 바꿔서 처방해 줄 겁니다. 또한 약국마다 약값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이 있다면 여러 약국의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온라인 약국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배송비를 고려해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 복용 약물의 경우 대용량 포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1분을 한 번에 처방받으면 31분씩 3번 받는 것보다 총 비용이 저렴해져요. 전략 8 추징 와이즐리 캠페인으로 과잉진료 차단하기. 8번째는 과잉진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추징 와이즐리 캠페인이 한국에도 도입되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과잉진료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과도하게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 안전에도 해롭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늘리죠. 흔히 과잉진료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충격적인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최우진 씨가 두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를 권했어요. 비용이 80만 원이었죠. 그런데 최 씨가 정말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일단 CT부터 찍어보죠라고 했고 결국 15만 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무려 65만 원을 절약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추징 와이즐리의 힘입니다. 추징 와이즐리는 미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의사들이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줄이자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려대 보건대학원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 캠페인의 핵심은 환자가 의사에게 던져야 할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검사가 정말 꼭 필요한가요? 두 번째 질문, 이 검사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 더 간단한 대안은 없나요? 네 번째 질문,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 번째 질문, 이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주부 김영희 씨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즉시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비용이 50만 원이었죠. 그런데 김 씨가 위에 질문들을 했더니 의사가 일단 6개월 후 추적 관찰해보죠라고 바뀌었어요. 결국 6개월 후 결절이 자연적으로 작아져서 검사 자체가 불필요했던 거죠. 이런 과잉 진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의 30%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영상 검사 남용이 심각한데 CT나 MRI 같은 고가 검사가 실제 필요보다 2배에서 3배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검사는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T 검사 한 번에 나오는 방사선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 발생됩니다. 불필요하게 자주 받으면 암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대, 30대에서 CT 남용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징 와이즐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사가 검사를 권할 때 항상 왜 필요한지 근거를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라면 충분히 설명해 줄 거예요. 둘째,
급성 질환이 아닌 이상 하루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검사를 피할 수 있어요. 셋째, 세컨드 오피니언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수술이나 고가, 치료를 권할 때는 반드시 다른 의사 의견도 들어보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척추 수술을 권해 받고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했는데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수술비 2천만 원을 절약하고 건강도 되찾은 거죠. 넷째, 정기 건강검진도 과하게 받지 마세요. 나이와 위험인자에 따라 적정한 간격이 있어요. 20대, 30대 건강한 성인이 매년 전신 CT를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로 검사를 요구하지 마세요. CT 한번 찍어주세요. 혈액 검사 전체 다 해주세요. 이런 요구는 오히려 의료비 부담만 늘립니다. 연간 건강검진에서 과도한 추가 검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으로도 충분한데 비싼 추가 옵션들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의 항생제 처방이 심각합니다.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또 있습니다. 경미한 허리 통증의 즉시 MRI 촬영은 흔한 예입니다. 급성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자연 치유되는데 초기부터 고가의 영상 검사를 권하는 경우예요. 이런 과잉 진료를 피하려면 반드시 위의 질문들을 하세요. 전략 9. 실손보험 200% 활용하기. 9번째는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실손보험 활용의 핵심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첫째, 급여 항목을 체크하세요. 본인 부담금의 80-90%를 보장합니다. 비급여 항목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80% 정도 보장해요. 둘째, 특진료, 상급 병실료를 꼭 보세요. 보장 여부가 상품마다 다르니 확인 필수입니다. 실손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치료 전에 보험사에 사전 문의하세요. 해당 치료가 보장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거죠. 둘째, 영수증과 진단서를 꼼꼼히 챙기세요. 특히 비급여 항목의 경우 상세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넷째, 복수보험 가입 시 순서를 정하세요. 어떤 보험을 먼저 청구할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전략 10. 국가지원제도 총정리. 10번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주요 지원 제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둘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질 환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암 치료비를 지원해줘요. 넷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생아 관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런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으니까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11 예방의학으로 근본적 비용 절감. 마지막 11번째 전략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예방입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면 치료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방에 1달러를 투자하면 치료비에서 3에서 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암의 경우 조기 발견 시 생존율도 높고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둘째,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의 백신은 해당 질병의 치료비보다 훨씬 저렴해요. 셋째,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은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의료비 절약에 숨겨진 비법이에요. 특히 40세 이후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만으로도 주요 질병의 90% 이상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50대 직장인 O씨의 경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큰 종합병원부터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원칙에 따라 먼저 동네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원에서 기본적인 혈압 관리를 시작했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종합병원을 갔다면 각종 정밀 검사로 수십만 원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는 10만 원 정도만 들었습니다. 또한 처방받은 혈압약도 제네릭으로 바꿔서 월 약값을 절반으로 줄였고 원격 진료를 활용해서 매달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압 관리를 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O씨는 연간 의료비를 70% 이상 절약하면서도 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절약법들에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심각한 외상 등의 경우 즉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해요. 또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용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다가 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과 선택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알려주는 병원비 50% 절약 실전 가이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째, 스마트폰에 증상 일기 앱을 깔아보세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간단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진료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건강이음 앱을 다운로드하고 우리 동네 의원들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의원부터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셋째, 실손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도 충분하니 추가 옵션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다섯째,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원격진료 도입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단순 처방 연장이나 정기 상담은 원격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의료정책 변화에 맞춘 절약 로드맵을 제시해드릴게요. 올해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원격 진료 범위가 확대되고 AI를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료 접근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질 전망이에요. 또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공공의료원이 새로 개원하거나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공의료시설이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비급여 항목 투명화 정책도 더욱 강화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서 병원 간 가격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료비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되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의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이기도 해요. 오늘 알려드린 11가지 전략만 제대로 실천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현명한 의료 소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보험 숨겨진 혜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